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종 정리 강의이고요. OT 짧게 가볍게만 하면은 출제 스타일이에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전통적인 A급, B급부터 리딩 케이스, 최신 판례, 법조문, 짱돌, 조치 문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시험에 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전통적인 A급, B급 위주로 출제될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리딩 케이스 위주로 출제되고, 어떤 해에는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어떤 때는 판례 같은 거 없이 그냥 조문들 위주로 푸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그다음에 어떤 해에는 짱돌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해에는 또 문제 전부 다 이제 판례 없이 조치 문제들 위주로만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아무튼 출제 경향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위 하면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A급, B급, 리딩 케이스, 최신 판례 문제. 그 다음에 법조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시험 일주일 전에 법조문 전체 1회독 해보는 정도. 그리고 조치 문제는 사실 기출 문제로서 이제 약간 이상한 조치 문제들 많이 접해보면은 이제 실력이 좀 늘 수 있고, 짱돌은 사실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짱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나머지 아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게 좀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옛날에 저도 수험생일 때 어떤 강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문제가 4개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가 총 4문제 나오는데 A급 2개, B급 1개, C급 1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래요. 그 말은 뭐냐면 A급, B급에서 아무튼 4문제 중 3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양을 늘릴 필요 없이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약간 마이너한 거에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래서 수평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나올 거 위주로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구멍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나올 것 같은 애들도 눈길은 하나, 2개 주면서 이제 키워드 정도 좀 챙겨두시면 좋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오늘 강의는 전체적 수평적으로 이제 준특허법을 1회독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수평적으로 볼 거고요. 물론 강약 조절은 좀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목차나 중요 논점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마이너한 부분이다 하면은 적당히만 설명할 거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 말씀 드리면은 어떤 특정 논점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준특허법이 이제 페이지 수가 내용만 하면은 한 4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50페이지면은 오늘 수업 시간이 10시간이라 치면 500분이에요. 그러면 한 페이지당 1분 정도씩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세부적으로 깊게는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전날 1회독 이런 거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1회독 하실 때 하나의 논점 가지고 막 10분, 20분 막 보는 게 아니라 논점별로 빠르게 목차나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체킹하면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독 느낌으로 나갈 거예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청사항인데 이거는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은 쉬는 시간보다는 아무튼 수업 종료 후에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페이스가 좀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OT는 끝났고, 오늘 아무튼 준특허법을 1회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구조적 전체 조망이 있죠. 이거는 준특허법 목차 구조랑 거의 비슷한데, 네. 네. 이 자동차 모양이 이제 기본 골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명을 하면은 이제 출원을 할 수 있고, 출원을 하면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심사 청구하면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심사에서 특허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 후에는 특허권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후에는 침해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등록 전에 공개가 되면은 그때는 특허권이 아니라 보상금 청구권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등록을 받아야지만 특허권이 발생하지만 발명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요건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돼요. 네, 특허 요건은 이제 신진선확, 뭐 이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기재불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명을 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곧바로 특허를 주는 게 아니라 신진선확, 네,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지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허 요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심사 과정에서 이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보정이죠. 그래서 청구 범위가 너무 넓게 출원이 되었으면 청구 범위를 감축하면서 뭐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 재심사, 거불심, 네, 다 이용해서 이제 특허 등록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 제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발명을 출원하냐에 따라서 심사 방법이나 이제 침해 판단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물건 발명일 때는 물건의 구조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방법 발명일 때는 시계열정 요소에 그 중심을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결합 발명은 유기적 결합된 전체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선택 발명은 이제 하위 개념이니까 이제 그 선택이 쉬운지, 공동 발명, 직무 발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발명을 이제 출원하냐에 따라서 이제 심사 방법이나 이제 침해 판단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제3자가 내 거를 베껴서 모인 출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모인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생기죠. 그래서 모인 출원의 법적 취급이랑 정당 권리적 조치 관련해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조금만 더 보면은, 출원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냐 하면은 출명도요죠. 그래서 출원서에는 서지적 사항을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내용은 명세서, 도면, 요약서 이런데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명세서인 거고, 명세서는 청구 범위랑 발명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청구 범위, 유예 제도랑 그다음에 발명의 설명, 이걸 영어로 적을 수 있다 해서 외국어 출원 제도, 이런 출원일 선점을 위한 보완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면은 등록 후에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권리가 잘못 등록이 되었을 때는 조기에 소멸시키기 위해 이제 취소 신청 제도라는 걸 두고 있죠. 이거는 심판이랑 다른 제도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침해가 있으면은 이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에 대한 조치를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침해 여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직접 침해랑 간접 침해. 네. 그래서 직접 침해 안에는 문헌 침해, 균등 침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다 배울 건데, 이런 골격을 잘 알아놔야 이제 답안했을 때 편하죠. 그래서
간접 침해가 논쟁이 되면은 지적 침해 먼저 건드린 다음에 아니다 한다면 간접 침해 들어가는 것이고, 균등 침해에 들어가려면 문헌 침해가 아니다 한다면 균등 침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침해가 성립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조치는 민사적 조치, 형사적 조치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적 조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민형사 조치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죠. 민사적 조치로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 조치로는 침해죄 고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아무튼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 조치로는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한 심판. 그래서 나머지 뭐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정 무효심판이라든지 거절결정 불복심 막 다양한 게 있는데, 아무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심결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살펴봤는데, 특허권이 있으면 그 부수적 권리로 실시권이랑 질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시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허, 법, 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락실시권은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전용실시권은 오로지 허락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전용실시권은 오로지 허락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은 전부 다 통상실시권이다. 네, 이렇게 실시권 유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정실시권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선사용권, 중용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실시권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재정실시권, 그 다음에 그 국가 비상사태, 강제 허락실시권이랑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따른 실시권이라고 해서 아무튼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 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작 전에 가볍게 살펴본 거고, 특허법의 개념적 전체 조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특허법 넘기시면 이제 차례가 나오죠. 네. 차례가 나오는데, 차례는 총 챕터 10까지 있죠. 네, 챕터 10까지 있는데, 네, 챕터 1부터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총설 1. 네, 총설에는 특허법 목적이랑 총칙, 보칙,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특허 노하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총칙, 보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법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밖의 사항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목자가 발명. 네. 발명을 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등록을 받고 싶으면 출원해야죠. 근데 그 사이에 제3자가 모인 출원을 하게 되면은 정당 권리자 조치 이런 논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하면은 우리가 심사 청구를 해야지 심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사 관련해서는 거절 이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사에서는 이제 방식 심사랑 실체 심사 두 가지가 있는데, 실체 심사에서 특허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진선확. 네. 네. 그 다음에 기재불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허 요건은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 요건의 허들을 넘어갈 때 이익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보정이고, 예를 들어 신규성, 진보성이 문제된다 하는데 자기가 출원 전에 공지를 했었다면 공지 예외 주장 제도 이런 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특수 출원에서 분할 출원, 분리 출원, 변경 출원, 조약 우주, 국내 우주 뭐 다양하게 이익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익제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 네, 챕터 3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기 전에 발명이 공개가 되면은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을 때 경고를 해서 금전적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금 청구권 관련해서는 이제 출원인의 조치, 제3자의 조치. 그래서 출원인은 조기 공개 신청 후 경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제3자는 정보 제공을 해서 권리화를 저지시킬 수 있는 거. 네, 그런 내용들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권 및 침해, 네, 챕터 4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 독점 배타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의 효력은 독점 배타권이다. 이런 내용들. 독점 배타권이면 뭐죠?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실시가 있으면은 그걸 침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죠.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보호 범위 소급 판단. 그래서 구성 요소 완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제 균등론, 네, 균등 침해인지, 또는 간접 침해인지, 기타 등등. 네, 많이 문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침해면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야죠. 그래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뭐 침해금지 청구라든지, 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침해죄 고소라든지 그런 특허권 행사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특허권 행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제한. 특허권 제한은 특허권자의 조치가 아니라 제3자의 조치예요. 그래서 제3자가 자기가 항변 사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법률상 효력 제한해서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이다 라든지, 아니면 특허권에 이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또는 소진이 되어서 특허권 효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특허권 행사에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연장 제도.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우리가 특허권의 객체적 범위가 침해 판단 문제라면 시기적 범위 관련해서 존속기간 원래는 20년인데 20년 이상으로 이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대 권리는 특수 논점이에요. 특수 논점인데 특허 침해 관련 논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상대방이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침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실시를 하면서 특허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용관계인지 저촉관계인지 문제가 되면서 권리 대 권리가 쟁점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 네, 챕터 5 해서 실시권 관련해서 허락 실시권, 법정 실시권, 강제 실시권 관련 내용들을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특허 심판 제도. 네, 특허 심판에서는 세 가지 심판을 주논점으로 살펴보죠. 무효 심판, 정정 심판, 권리범위한 심판. 근데 이 세 가지 심판 다 고유한 특색이 있지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총칙에 넣어둔 것이죠.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사부재리랑 중복심판, 관련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무효심판 하면은 무효심결 소급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하고, 정정심판도 정정심결 소급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권리범위하의 심판은 침해소송 대신에 이제 소프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법적 성질상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죠. 확인의 이익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이제 세 가지 살펴볼 것이고, 재심이랑 취소 신청 제도는 이제 시험에서 주의 깊게 뭐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결 취소 소송이 있어요. 네. 심결 취소 소송은 심판에서 심결이라는 최종 처분이 나왔을 때 심결을 위법할 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논점은 심리범위 관련 논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면은, 심판 소송까지 배우면은
이제 특허에서 일반적인 내용은 다 배운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특수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출원으로 PC 출원, 국제 출원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이 발명, 특이 청구항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 발명이 아니다 하면은 특이한 발명들, 예를 들어 의료행위, 뭐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기타 등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명은 일반적이어도 청구항을 이상한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 발명인데 예를 들어 기능식 청구항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PEP 청구항, PBU 청구항, 잽슨, 마쿠시 다양한 청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 발명일 때는 신규성, 진보성, 뭐 특허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침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발명의 유형별로 약간 특수한 논점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 청구항은 뭐가 논점이 되죠? 청구항 형태가 특이하니까 청구 범위의 해석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식, PEP, 뭐 기타 등등 다 청구항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특허법의 목차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르고 가볍게 내용을 나가고 있어요. 챕터 1, 총설이 있죠. 화면 자료는 이제 목차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나눠 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그냥 이렇게 화면 내용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 쭉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특허법 전체가 1회독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 내용을 보면서 화면 내용에는 이제 목차밖에 없거든요. 목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옆에다 펼쳐놓고 보시면은 이제 책에 실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목차 위주로만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를 그냥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동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거 1회독 할 때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전부 다 설명하면은 그냥 1회독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득 이상부터 뭐 3시 이상 뭐 그 고수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심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책 전체를 한번 다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미리 참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튼 뭐 어떤 한 가지 내용 가지고 막 심도 있게 파거나 막 그런 강의 유형은 아니에요. 1.1 특허법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목적의 목차는 이제 크게 이제 1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죠. 그래서 보이기산. 그래서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 도모, 기술 발전 촉진해서 산업 발전을 이바지한다. 근데 특허법 목적 그 자체죠. 그래서 특허법 목적은 언제 쓰이죠? 시험적으로는 이제 약 늘릴 때, 약 늘릴 때 검토로서 뭐 발명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뭐 이용 도모를 위해 타당하다 이 정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되게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때 아니면은 이 내용을 안 보죠. 그래서 발명을 왜 보호하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을 보호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출원을 할 거예요. 출원을 해야지만 공개가 돼서 이용 도모가 됩니다. 그래서 발명을 보호해줘야 산업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명의 보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해서 실체적 보호는 그 타인이 쓸 수 없게 만드는 실체적인 보호를 말을 하는 것이고, 절차적 보호는 뭐냐면 내가 내 발명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익제도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원을 할 때 잘못 출원했어도 이제 보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서 뭐 절차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죠. 발명의 보호가 있는데 발명 장려는 뭐죠? 이거는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장려는 이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이용도모. 네. 발명 이용도모는 이제 이게 사익이랑 공익이랑 이게 약간 대비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90년도 개정법에서 이용도모가 추가가 되었어요. 원래는 발명의 보호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발명을 무조건적으로 보호만 하면은 네,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용도모를 추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취지까지 함께 설명을 드린 거고 이용도모는 두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시에 의한 이용도모랑 공개에 의한 이용도모. 그래서 발명은 무체적 사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시가 되어야지만 산업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발명을 꽁꽁 비밀로 간직하면은 이제 개량 발명이 촉진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네, 그래서 특허법 목적은 이렇게 분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권리자는 발명의 보호를 주장할 것이고 실시자는 이용 도모를 주장할 것인데 둘이 충돌할 때는 이거를 균형, 조화를 이루어서 기술 발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특허법 목적의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박스가 3개가 있죠. 네, 박스가 3개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법 존립 근거 네, 넘어가야 돼요. 이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특허청 내규. 특허청 내규는 뭐죠? 심사 기준이랑 심판 편람이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질문이 오는데 판례랑 심사 기준이랑 충돌하면은 어떤 걸로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질문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 구속력이나 국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기준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건 사법기관의 정권 사항인 거죠. 그래서 법조문이랑 판례에 따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법상 기본 원칙 2가지가 있죠. 속지주의 원칙이랑 특허 독립의 원칙. 그래서 2개의 차이가 뭐죠?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거고 특허 독립의 원칙은 특허권의 요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의 효력, 국가별로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게 이제 속지주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 특허 요건 판단은 국가별로 이제 법이 달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 해서 한국 특허도 같이 무효로 되는 거 아니다. 그게 특허 독립의 원칙.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금 아무튼 최대한 수평적으로 보려고 네, 가벼운 내용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칙, 보칙 관련 내용이 있어요. 네, 총칙, 보칙에는 준특허법에 5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특허법 교재마다 다 달라요. 어떤 특허법 교재를 보면은 총칙, 보칙에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도 중단, 중지 그거 있잖아요. 막 지진 나면은 중단되고 당연 중지, 결정 중지 하면서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법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 가능한 애들을 이제 강사 나름대로 이렇게 5개 정도 뽑아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보기보다는 법조문의 그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리면 제자 절차 수행 방법. 그래서 이거 5조. 특허 관리인에 의해서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대리인은 6조에 있어요. 그래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을 받아야지만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6조에 있고 복수당사자 대표. 복수당사자 대표는 공동 발명을 해서 공동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공동 출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서 각자 대표의 원칙, 대표자 선임하면 대표자 대표 해서 11조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후보안 제도에서 이거는 19조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 소정 기간에 어떤 행위를 못했을 때 그거를 추후에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217조. 그래서 이 절차의 그 주체가
그 주소나 영업소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제 송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총칙 보칙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실제 내용이 있고, 이거는 시험에 돌아가면서 총칙 보칙에서 법조문에서 한 개씩 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스킵한 채로 간 다음에 시험장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기서 순발력으로 이제 찾아서 푸는데, 근데 그것도 순발력으로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법조문을 그래도 한번 빠르게 보세요. 그래서 특허법에 총 232개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아둬야 대략적인 위치는 알아 시험장에서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이 있어요. 네, 가장 최근 개정이 뭐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3배에서 5배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정이 2개거든요.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있어요. 3배 배상 제도가 도입이 된 게 있고 3배에서 5배로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19년? 그다음에 이거 맨날 제가 날짜가 죄송합니다. 네, 7월 9일. 네. 24년, 그다음에 8월 21일. 이게 되게 안 헤어져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까먹게 하려면은 이게 고3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1979 이렇게 외우면은 좀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네, 고3이면 19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분들이 알려줬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24는 38에 24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3이래요. 네, 그래서 8월 21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아무튼 최근 개정법이니까 알고 계셔요. 이게 손해배상 나중에 계산할 때 증액 배수 어떻게 할지 이 날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변호사 시험 쪽에 이 증액 배상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개정법의 이 시행일을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1979랑 2482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3년 이내 어떤 개정들이 있었는지 최소한 봐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권장사항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냥 언급만 할게요. 네. 수출이 실시에 포함이 되는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나오면 침해가 아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허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허와 노하우는 기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는 뭐죠? 네. 공개를 대가로 독점적인 보호를 받는 제도예요. 노하우는 뭐죠? 자신이 비밀로 관리하면서 자기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죠? 타인이 실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술 진입 장벽이라고 합니다. 장단점, 차이점 뭐죠? 제일 큰 거, 존속기간. 네, 특허는 20년이고, 그 다음에 노하우는 자기가 비밀로 간직하는 동안, 평생 동안 이제 그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네. 발명의 성립성. 네. 성립성은 그래도 우리가 좀 내용을 알아두셔야죠. 네. 발명으로서 성립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특허법상 발명인지 판단하고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상 발명인지는 2조 1호에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 여부 자기 창고로 판단하시면 되죠. 네.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자연 법칙을 이용했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 발명이다 하면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하면은 취급, 29조 1항 본문, 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9조 1항 본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판례죠. 그 다음에 특허법상 발명이라면 그 다음 스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완성이 되었는지예요. 그래서 완성 여부는 법조문이 없어요. 판례만 존재합니다. 판례가 두 가지 판시했죠. 판단 기준이랑 판단 방법. 판단 기준 어떻게 되죠? 두 가지죠. 반복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하는 효과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완성된 것이다. 판단 방법 어떻게 되죠?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구체적인 실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흠결시 취급은 29조 1항 본문 위반 똑같죠? 넘어갈게요. 발명의 정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논의죠? 자기 창고라고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일본이랑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모든 논점을 수평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동사분들이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참고 표시가 이렇게 기본에서 붙어져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가볍게만 진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 2조 1호가 있는데 이게 발명 정의 규정이 있으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좋아요. 근데 새로운 발명들,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걸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면은 검증시료 제출 사건이 있어요. 검증시료 제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세서에 어떤 실시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효과가 없었죠. 근데 명세서에 이제 발명 설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실시례가 이제 효과가 발휘가 가능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 하면은 이제 답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발명의 성립성에서 일반론 넣어주시고 특허법상 발명에는 해당하지만 완성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라고 넣고 판례로서 판단 기준이랑 판단 방법을 먼저 넣고 검증시료 제출 사건 판례가 어떻게 되죠? 여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례 전부가 목적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제 목적하는 효과가 발휘가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고 그 변경된 실시례가 청구 범위에 포함된다면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에서 청구 범위의 일부 실시례가 목적하는 효과 발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목적하는 효과가 발휘가 되는 실시례가 존재한다면은 공중 영역에 기여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적하는 효과가 발휘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기재불비로 취급을 해서 청구 범위를 감축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게 이 검증시료 제출 사건의 마지막 검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립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와 관련된 기재불비는 두 가지가 있다 해서 42조 3항 1호랑 42조 4항 1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와 관련돼서 목적하는 효과가 발휘가 안 된다면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의 법적 취급. 미완성 발명은 이제 목차가 이제 등록 가능성, 등록 배제요, 차고 등록 시 권리범위 인정 가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은 등록이 안 돼요. 목적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과제 해결이 불가능하면 보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절 이유.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해석상 거절을 하죠.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그래서 목적하는 효과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불비도 당연히 같이 갖는 거고, 극복이 가능한지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죠? 47조 2항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판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등록 배제요. 미완성 발명이 이제 타 출원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죠. 네. 첫 번째로 선언 또는 확선의 지위는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미완성 발명은 말만 발명이지 사실상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적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 확선의 지위를 애당초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공지기술 지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인정을 하죠. 뭐죠? 기술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면 대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내용 파악이 가능하면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신규성 대비 대상으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게 진보성으로 인용 참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완성 발명을 완성된 발명으로 변경하는 게 쉽다면 진보성 위반에 그 타출원 등록 배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공지기술의 지위의 조건에서 통사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해 기술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면 된다. 그 다음에 착오 등록 시 권리범위 인정 가부. 목적하는 효과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제 해결이 불가능하면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부정이 됩니다. 판례가 존재하죠. 발명의 완성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과의 관계. 이거는 이제 애매하죠. 근데 어떤 게 하자가 더 심한 거죠? 발명 완성이 안 된 게 이게 하자가 더 큰 거예요. 하자가 더 큰 거고, 명세서 기재 요건 하자가 좀 작은 거죠. 대법원 판례. 미완성 발명인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불비 동시에 갖는다 했죠. 이거 언제죠? 의학용도 발명인데 실험 데이터 같은 거 없으면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명세서 기재불비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특허법 판례는 양자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거죠. 공통점, 차이점 들어가는 건데, 공통점은 둘 다 특허 요건이에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에도 명세서 기재불비든 거절 이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뭐죠?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죠. 그래서 29조 1항 본문 위반인지 42조 명세서 기재불비인지 법적 근거가 상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차이점 또 뭐 있죠? 선언의 지위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보정으로 하자 치유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완성 발명이면 기재불비지만 기재불비라 해서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거 단문 형태로서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의 어떻게 되죠? 공개를 대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 성질, 공권적 성질이랑 사법적 성질이 병존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산권으로서 사건적 성질이 병존하고 있어요. 발생 시점은 언제죠? 발명의 완성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면은 주인은 누구죠? 권리의 주인? 그걸 원시적 기속 주체라 하죠. 그래서 발명자 주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독 발명일 때, 공동 발명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 발명일 때는 33조 1항 본문, 발명자한테 원시적 기속인 거고, 공동 발명일 때 33조 2항에 따라 공동 발명자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원인 적격, 단독 발명인데 공동 발명일 때. 그래서 단독 발명일 때는 33조 1항 본문 위반의 하자가 있는 거고, 공동 발명일 때는 44조. 그래서 전원이 함께 출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원인 적격은 발명자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가능한 거고, 공동 발명일 때는 공유자 전부가 출원을 해야 된다. 양자는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명자 적격. 발명은 뭐죠? 2조 1호에 자기 창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서 발명의 성질, 네. 창작, 네. 이 창작과 관련해서 이 발명자 적격이 이제 많이 논점이 되는 거예요. 창작은 뭐죠? 인간의 정신 활동을 말해요. 인간의 정신 활동이고 사실행위예요. 네. 그래서 발명의 성질을 먼저 언급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인데, 네, 제가 이런 거 뒷불 문제 안 냈는데, 이런 거 변호사 시험 쪽에는 이런 게 언급이 되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기존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미성년자, 발명자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네, 법인 안 돼요. AI 안 돼요. 네, 왜 그렇죠?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지만 사실 행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 행위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법인, 네. 판례가 발명자는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지 인공지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출원서에 서지사항을 적죠. 서지사항에 출원인도 적고 발명자도 적거든요. 발명자란에 법인이나 AI를 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발명자 기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명자에 똑바로 적어야 돼요. 네, 뭐 파리 조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상 발명자에 똑바로 적어야 되는데 발명자 자연인이 아닌 사람을 적었다 하면은 이제 46조, 16조. 그래서 보정명령 후 절차 무효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명자는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 지역적이라서 그냥 발명자도 잘못 적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출원서에 서지사항 잘못 적은 거니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네, 37조 1항. 네. 특파권은 재산권이니까 타인에게 이제 양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양도를 하는데 여기서 파생 논점이 뭐가 생기죠? 이중양도의 논점이 생겨요. 이중양도는 원칙과 예로 나누는 거죠.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잘 알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무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이중양도가 있다 하면은 적극 가담 사실을 잘 안 줘요. 그냥 이중양도를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누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갑이 발명자인데 이거를 권리를 을이랑 병한테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특파권이 있어요. 왜? 이중양도는 유효하니까. 그러면 출원전 승계다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38조 1항. 네, 공시수단 부존재에서 승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은 대항 요건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38조 1항의 취지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출원 전에 이중으로 양도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우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38조 1항은 이중 양도가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양도를 한 다음에 2일자 출원을 했다 하면은 늦게 출원한 자는 무권리자 출원으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자 출원이다 하면은 이때는 협의명령에서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원 후 승계는 어떻게 되죠? 출원 후 승계는 공시의 원칙에서 38조 4항. 출원인 명의 변경이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예요. 38조 4항. 이거 판례가 취지를 뭐라고 하죠? 판례가 절차의 참여자랑 등록받을 자를 쉽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 편의, 신속을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건 심사, 편의 규정으로 아무튼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조 4항. 절차의 참여자. 그래서 출원인 명의로 기재된 자가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등록받을 자, 특허권자는 누가 되냐 하면은 출원인으로 기재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38조 4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후에 승계했으면은
출원인 명의를 변경해서 절차의 참여자랑 특허권자를 변동시키는 그런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량도가 있을 때는 어떤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중량도가 있을 때는 먼저 출원인 명의 변경을 해야지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일자로 명의 변경하면 협의 명령이 나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중량도일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복 특허 배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특허 배제를 하려면은 이제 동일한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한 명에 대해서만 이제 권리 부여할 수 있는데 먼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네. 특허법 관련 규정에서 공동 출원, 지분 이전.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권리가 공유다 하면은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 44조.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특허법 관련 규정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법에 내용이 없는 거다 하면은 민법으로 풀어야 되죠. 민법으로 풀려면 특허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찍어주시고, 법적 성질에서 네, 문학 판검이 있는데 판례가 네, 특허권 성질을 반하지 않으면은 이제 민법에 관한 규정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검토해 보면은 네, 합유적 성질을 갖지만 이거는 무채재산권의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 뿐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균등 추정. 네, 이거 내용이 뭐죠? 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추정이 있으면 복멸도 가능하죠. 네, 복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를 다투어서 이제 그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뭐죠? 네, 민법 265조 단서인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건 어디서 쓰이죠? 이건 밑에 이제 각주에 있는데 거절결정 불복 심판 심결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에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만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사필적 공동 소송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네. 2.31 타인의 발명을 보고 출원한 경우. 네. 전제 관련해서 4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실증규청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건 뭐죠?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많이 쓰이죠. 언제 쓰이죠? 모인 출원하면서 자기를 발명자로 기재해 놓으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증명책임. 증명책임은 무권리자 특허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청구항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 청구항이 여러 개면은 자기가 베낀 발명이 있고 자기가 한 발명이 있을 수 있는데 청구항별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밑에 이제 네, 발명자주의. 네. 네, 발명자한테 특파권이 원시적으로 기속된다. 33조 1항 본문이죠. 그래서 발명자는 뭐죠? 발명자주의, 발명자. 네. 2조 1호에 발명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기사창실기를 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33조 1항 본문 위반인지 판단할 때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발명자인지 판단할 때는 기사창실기 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인 대상 발명을 그대로 출원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통상 발명자 아니고 승계인 아니고 결론 등록 불가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 모인 대상 발명을 변경해서 출원했다 하면은 과거 판례, 최근 판례, 검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 판례는 사실상 협의의 동일. 네. 발명이 이제
효과상 미세한 차이라도 생기면은 이거는 모인 출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과거 판례는 아무튼 수험적으로 채택을 하지 않죠. 최근 판례 어떻게 되죠? 광의의 동일. 광의의 동일 뭐죠? 통보체변 효특차 등 기사창 실기하지 않으면은 무권리자 특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사창 실기했는지로서 판단을 합니다. 네, 기사창 실기했는지로서 판단하고 그 예시적 기준이 이제 광의의 동일, 통보체변 효특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판례가 타당하다고 지지를 해주려면은 이제 발명의 정의 규정, 네, 발명자의 의미 이런 걸 고려할 때 최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우리 사안을 해결할 때는 똑같아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결론. 그래서 이렇게 발명자 여부, 승계인 여부, 결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권리자 출원의 취급. 네, 남의 발명을 출원을 했다 하면은 하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33조 1항 본문 위반에 하자가 있어서 등록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언의 지위는 36조 5항에 따라 무권리자 출원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원 공개 시에는 네, 공지기술의 지위, 확선의 지위 모두 다 가질 수 있지만 확선의 지위는 정당 권리자한테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29조 3항 단서에 따라서 네, 가질 수 없어요. 네, 무권리자 출원 취급인 거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네, 정당 권리자 조치를 물어봤다 하면은 무권리자 출원의 취급을 언급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답안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공정 신청 이렇게 안에 내용을 채워줄 수 있죠. 그래서 통상의 출원 거부. 네, 법학은 항상 원칙이 있어요. 특허법은 이제 무권리자 출원이 있을 때 정당 권리자 출원이 네, 거절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의 출원이 원래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다만 이 통상의 출원이 안 될 때가 생기죠. 언제죠? 무권리자 출원이 공개가 되면 그 공지기술 지위로부터 이제 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지기술 지위를 극복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공지의 주장이랑 정당 권리자 출원. 그래서 공지의 주장 출원은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가능한 것이고, 정당 권리자 출원은 항상 가능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을 통해 회복하는 방안이 나오죠. 그래서 출원을 통하지 않은 권리 회복 방안에서 합의가 되면은 네, 신청,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 네. 등록 전, 등록 후 나눠서 이제 내용들이 적혀있죠. 그 다음에 기타 조치는 거, 양, 불. 네, 거짓행위죄, 양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조치별 실익은 이거는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은데 암기가 안 되더라도 떠오르는 대로 최대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 권리자 출원은 출원일 소급이 된다. 나머지는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 권리 이전은 출원이랑 심사가 부존재해서 뭐 간이 신속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발명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공동 발명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관련 규정은 33조 2항이랑 44조 규정이 있죠. 그래서 문제점에서 네, 우리나라에는 공동 발명의 의미에 대해서 지질적인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 발명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가지. 객관적 요건은 기사창 실기할 것. 주관적 요건은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할 것.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 요건 관련해서 공동 발명자로 보일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네, 이거 판례 두꺼운데 이거는 두 문자 암기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단순화제, 실간자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착구 수방 조치, 뭐 해서 착상, 구체화 하면은 공동 발명자로 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화학 발명일 경우에는 네, 실험이 중요한 거죠. 예측 가능성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 완성하고 구체화하였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된 출원. 네, 44조 위반, 이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33조 1항 본문 위반이요. 이거는 뭐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맞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게 옳은지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배점을 봐야 돼요. 근데 배점을 본 다음에 이게 뒤에서 어떤 실익이 있죠? 네. 이게 출원을 할 때 뭐 정당 권리자 출원 이런 걸 할 때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봐야지만 이런 내용들을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공유자가 누락이 되었다 하면은 그 누락된 공유자가 단독으로 출원하면 얘도 어차피 거절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출원을 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공동 출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이전밖에 없죠. 그래서 출원인 명의 변경 청구라든지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 변경 신청, 특허권 이전 등록 신청. 그다음에 출원을 통한 권리의 보완은 공동 출원을 해야 된다. 네. 공동 출원을 해야 되는데 뭐 통상의 공동 출원, 공지의 주장 공동 출원, 정당 권리자 출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정당 권리자 공동 출원을 하려면 3.3조 1항 본문 위반이어야 출원일이 소급되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소급이 되는 거고 네.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일부가 누락이 되었다면 44조 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치랑 조치별 실익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전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늘리기로 활용해 줄 수 있다. 네, 배점을 항상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묵시적 지분 이전 케이스. 묵시적 지분 이전에서 출원을 했다 하면은 우리는 발명자 승계인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왜? 3.3조 1항 본문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원인 적격은 발명자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가능한데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승계인인지 이게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승계는 두 가지예요. 뭐죠? 명시적 승계랑 묵시적 승계. 네. 그래서 이게 규정이 37조 1항. 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설문에 명시적 승계는 보이지 않는다. 묵시적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지분 이전이 가능한지.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고 그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네, 판례죠. 그 다음에 지분 이전 고려 요소에서 뭐 역할, 기여도, 출원의 경위, 재반 사정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가 주어지죠? 상당한 기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 사람을 이제 출원인에 포함을 시켜서 공동 출원을 하게 되면은 네, 묵시적 지분 이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 경험식에 맞는다. 이런 사례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의 출원. 네, 이거는 나쁜 놈의 출원이에요. 이거는 다 거절입니다. 네, 자기가 권리를 양도해놓고 출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기속 주체 판단해서 발명자, 승계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를 양도했는데 이 사람이 출원하든 이 사람이 출원하든 다 거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 특허법 판례도 발명자든 승계인이든 자기가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를 해줬으면 다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시키는 것이고, 최근에 중간 양도인 사건, 근데 중간 양도인 사건 네, 이거죠. 네, 그래서 판례가 존재하죠. 판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 기속 주체가 아니므로 네, 무권리자 특허에 해당한다. 네, 판례가 존재하죠. 그래서 네, 바람직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뭐 타당하다.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수인이 무권리자 특허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38조 1항의 제3자 문제인데 판례가 존재하죠. 판례가 뭐라고 하죠? 38조 1항의 제3자라 하면은 38조 1항이 뭐죠? 출원을 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수인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38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왜 쓰이는 거죠? 무권리자 특허를 이전받은 사람이 내 특허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38조 1항을 통해서 항변을 하게 되면은 그런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왜? 너는 38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권리자 출원. 정당권리자 출원은 34조, 35조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출원일 소급 제도인 거죠. 그래서 요건은 정당권리자,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 전이냐 등록 후냐.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면 34조. 그 다음에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 후면은 35조. 그래서 35조는 시기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 결정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 것. 그 다음에 무권리자 특허가 무효로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 것. 그래서 결국에 다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게 되면은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한다. 그래서 30일 이내가 요건이 되는 거고, 효과는 출원일 소급인 거죠. 넘어가고,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 문제점. 문제점은 종래 판례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사법부가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쟁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래 문제점이니까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개정법을 통해서 99조의 2가 도입이 되었는데, 민사법원에서도 33조 1항 본문 위반이거나 44조 위반이면은 그러면은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권리자의 이제 간이 신속한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도입이 된 거다. 요건, 효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건은 청구인 적격, 정당 권리자여야 된다. 정당 권리자가 이전 등록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개최용 요건은 33조 1항 본문 위반이랑 44조 위반, 둘 중에 어느 하나의 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파권이 공유이면 지분 이전 등록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소급표, 원래부터 설정 등록을 받은 날에부터 원래부터 그 정당 권리자한테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소급표인 거고, 하자치유, 권리의 이전이지만 정당 권리자한테 가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 이거는 규정을 알아두시는 게 좋죠. 103조의 2. 유상의 법정 실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 전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실시권이 발생한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쟁점이죠. 거짓행위죄 229조. 국가의 심사권, 적정한 보장을 위해서 거짓행위죄 하면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성격은 넘어가고 요건 관련해서 판례가 존재하죠. 정상적인 절차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지만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란 행위로 특허를 받았으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케이스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상표 관련 사건으로 위임 취지에 반해서 자기가 출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실험 데이터, 타인의 시험 성적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조작해서 등록을 받았다면 거짓행위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권리자 특허 출원인 경우엔 거짓행위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